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워싱턴 스퀘어 파크 바로 옆에 있는 키멜 센터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아침에 아들 졸업식이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 있어가지고요. 지하철을 타고 한 25분,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갔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뉴욕 지하철 되게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뭐 가끔씩 그 뉴욕 래시라고 하는 그런 쥐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에서 저도 덴버에서도 한 2년 반 살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가끔씩 여행을 와도 지하철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지하철을 타고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JFK 공항에 내려서 에어트레인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인천에서 고속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타고 펜 스테이션이라는 곳으로 와서 걸어서 왔었는데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양키스 스타디움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봤더니 거의 뭐 한 3분의 2가 전부 NYU 졸업생과 학부모들, 뭐 친구들,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린 라인으로 돼 있는 그린 레인, 그 4번을 타고 쭉 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입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주식을 할 때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입관과 이 고정관념, 이걸 항상 타파하려고 늘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또 깨달았습니다. 네, 역시 또 그 부정적인 선입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뉴욕 지하철을 타보고 상당히 괜찮구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뭐 위축되거나 글로벌 경제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번 신과 대화에 제가 초대해서 지난 3월 달이었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금융 위기가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분을 지난 서밋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을 모시고 그때 긴급 특별 편을 만들었었는데 그 권 대표님이 뉴저지에 사시거든요. 어제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 데리고 그 블룸버그 타워에 계시는 그 다른 동서분 초대로 해서 블룸버그, 저희 회사에 블룸버그를 1년에 거의 한 3,800만 원인가 내고 쓰는데요. 그 블룸버그 본사에 가서 4층에 가니까 그 세라 안인가 그 한국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라 안이 진행하는 블룸버그 뉴스 생방송하는 것도 바로 옆에서 보고 29층 가서 조망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경기에 대한 둔화라든지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번 주식시장만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올해 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현지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사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는 댄 아이벌슨 핑코 CIO가 가벼운 침체가 임박했다. 부실 채권에 큰 장이 쓴다. 큰 장이 선다. 라는 내용인데 댄 아이벌슨 이분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에스크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가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었네요.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 있었으면 정말 한번 가보고 가서 아마 참석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달리 가벼운 경기 침체, 샬로우 리세션이 다가오면서 대체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사모 대출, 데이터 센터 등 매력적인 투자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 그룹의 댄 아이벌슨 CIO는 17일 서울 여의도동 콘레드 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에스크 2023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핑코 창업자이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의 후계자인 아이벌슨 CIO는 코로나 당시 각국의 정책 지원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부실 채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주식 투자 수익률 수준의 투자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 알짜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사모대출 시장이 유망하다고도 분석을 했네요. 아이벌슨 CIO는 전례 없는 중앙은행 긴축으로 위기를 겪은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안정적인 시장에서도 자금 공급을 주저하고 있어 사모대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KIC 등 한국 대표 연기금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체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부실 자산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모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선 사모대출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성호 KIC 사장도 미국 지방은행 위기 등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만큼 우량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사모채권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에스크 포럼은 글로벌 대체 투자 전문가의 참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처음으로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첫날 사모주식과 사모대출 헤지펀드 세션에 100여 개 투자기관의 투자 전문가 600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사모대출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기업은 은행보다 유연하게 대출해주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대거 옮겨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갔네요. 사모대출은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기관 자금을 모아서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인데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사모주식,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와 달리 운용사가 은행처럼 대출기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조만간 침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조연설을 맡은 댄 아이벌슨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여전하다면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세계 경제가 얕은 침체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shallow, 얕은 리세션 이런 shallow 리세션이면 가장 좋죠 사실. 혹독한 딥 리세션이 아니라 shallow 리세션이면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성장주들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건데 지금 어제가 한국 시간은 어제다 그죠? 네, 좀 전에 미국 시장이 끝이 났었는데 미국 시장도 오늘 상당히 좋게 끝났고요. 아까 보니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다시 300불을 넘었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뭐 최근 6개월 동안 내내 했던 얘기가 대체 불가 명품 기업을 사자는 얘기였었잖아요. 그 대체 불가 명품 기업도 보면 전 세계에서 대체 불가한 자산을 만드는 회사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순서가 오는지 아니면 정말 혹독한 리세션이 와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지 그거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LVMH, 루이비통 같은 그룹의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었고,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 110불 찍었다가 300불 왔으니까,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 시장이 40%가 빠졌으면 만 원이 이제 6천 원이 되면 6천 원이 다시 만 원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67%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체 불가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반드시 전 고점을 회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는 40%인데 다시 올라가려면 67% 수익이 나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주가가 떨어졌다는 게 떨어진 것만 보고 공포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대체 불가한 기업이라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마이너스 40%면 67%, 만약에 만 원이 5천 원이 돼서 뭐 마이너스 50%잖아요. 마이너스 50%가 전고점 다시 회복을 하면 얼마죠? 5천 원에서 만 원 되면 100% 수익이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그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대체 불가한 기업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쉘로우한 리세션이 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시장에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할수록 대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아이벌슨 CIO는 지난 15년간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대체 투자로 눈을 돌렸지만 이제는 경기 둔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체 투자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주거용 부동산과 멀티패밀리 물류 및 데이터 센터 등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런 자산은 금리가 연 5%대인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사모대출 시장은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레고리 로빈스 골럽캐피탈 부회장은 전통적으로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지역은행이 위기를 맞으면서 시중 유동성이 감소했고 과거 제도권을 이용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사모대출과 사모주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사모대출은 부도율이 낮고 회수율이 높아서 경기 하방 방어성을 갖고 있어 경기 침체기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럽캐피탈에 따르면 세계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2,5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00조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7년에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 여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들 운용사의 미소진 자금 (dry powder)는 지난해 기준 1조 9천억 달러로 2017년 1조 410억 달러에서 5년 새 2배 가까이 커졌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편 1971년 설립된 핑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빌 그로스라고 뭐 채권왕 하면서 거의 2, 30년 내내 이 빌 그로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빌 그로스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 빌 그로스 있을 때 그 CIO를 또 하셨던 분이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무하마드 누구죠? 엘 에어리언이죠. 예, 엘 에어리언 그분은 지금도 가끔씩 이 전문가로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핌코의 지금 현재 CIO는 이 알벌슨이시고요. 핌코가 어떤 회사인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1971년 설립된 핌코는 전 세계에 23개의 사무소를 두고 1조 7,400억 달러, 약 2,33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벌슨은 핌코의 창립자인 채권왕 빌 그로스의 후계자로 핌코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책임지고 있고요. 핌코의 대표 펀드로 꼽히는 1980억 달러, 약 265조 원 규모의 핌코 인컴 펀드의 대표 매니저로 운용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벌슨은 핌코 인컴 펀드의 사모대출 및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세우고 있고, 2013년에는 투자 리서치 기관 모닝스타로부터 올해의 채권 펀드 매니저로 꼽혔었다고 하네요. 근데 채권, 우리나라에도 보면 채권형 펀드 규모가 주식보다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가 거의 운용자산이 9천조, 한때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1경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2,300조니까 그 블랙락하고 뱅가드, 스테이스트리트 이 세 회사가 ETF 운용사로 계속 자산 규모, 운영하는 자산은 우리가 AUM이라고 하잖아요.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AUM이라고 하는데, 그 ETF 운용사들이 AUM 면에서 전 세계 뭐 1등, 2등, 3등 운용사가 돼버리고,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뭐 피델리티라든지, 그리고 이 채권 펀드의 가장 큰 회사 이 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0조면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ETF 운용사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니케이 지수 3만선 돌파, 버핏과 우에다 거래소 합작 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회복, 상승세에 이끈 공신은 버핏 일본 투자 늘리자 외국인 몰려, 우에다 금융 완화 기조 못 박자 주식시장에 자금 쏠려 주가 상승, 그래서 저평가사 주가 부양 요구, 자사주 매입 배당 늘면서 시장 화랑, 일본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4%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가 1년 8개월 만에 3만 선을 회복했고요. 워런 버핏 버크셔 회장과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 은행 총재의 합작 랠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 합작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가 3만 93으로 마감을 했고요. 3만 선을 웃돈 게 2021년 9월 후 처음인데 9월 17일 날 3만 500을 기록을 했었네요. 그동안 2만 7천 안팎에 2만 5천까지 빠졌었다 그죠? 2022년 3월 11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인가 그때 있고 3월 7일인가에 유가가 그때 130불 찍었을 때 그리고 3월 15일 전후로 FMC에서 금리를 올렸었죠. 첫 금리 올릴 때 요때 니케이 225는 2만 5천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저점을 깨지 않았었네요. 보니까 깨지 않았다가 결국 지금 3만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전문가들의 버핏 회장과 우에다 총재 그리고 야마지 히로미 도쿄 증권거래소 그룹 최고 경영자를 지수 회복의 3대 공신으로 꼽았는데 투자의 귀재 버핏 회장은 지난 11일 일본을 12년 만에 방문을 해서 93세 연세도 일본에 출장을 가신 거죠.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율을 7.4%까지 늘렸다면서 일본은 미국의 최대 투자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증시 투자의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년 뒤, 50년 뒤에 지금보다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고요. 버핏 회장의 발언 이후 일본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몰렸는데 5월 첫째 주까지 외국인들은 6주 연속 일본 주식을 2조 3천억 엔, 약 23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2조 엔어치 이상 순매수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시 외국인이 돌아온 거다 그죠? 우리 시장에도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28일 취임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의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네요. 일본은 금융 긴축이 아니라 금융 완화 정책을 하고 있나 봅니다. 헤지펀드 등 해외 투자가들은 우에다 총재가 늦어도 연말에는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 폐지 등의 출구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욱 거세졌다는 분석이고요. 야마지 CEO도 3만선 회복을 거들었는데 도쿄 증권거래소는 4월 초 도쿄 증시 상장사 3,300여 곳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로 투자자의 신뢰를 받지 못함을 뜻하는데 일본 상장사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율은 40%에 달하네요. 그래도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인 기업이 40%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0.93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요청 이후에 미쯔비시 상사, 후지츠, 그리고 다이치 생명홀딩스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미쯔비시 중공업은 배당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갖다가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익을 벌어서 유보시킨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있고
증자를 할 때 이 5,000원 액면가보다 할증해서 발행해 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생기게 되고, 그죠? 또 이익을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또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익 잉여금으로 쌓여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다 합치면 자기 자본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북밸류가 되고, 그렇죠? 그걸 다시 나누기 넘버 오브 shares, 주식수로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BPS가 되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면 계속 이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되니까 PBR은 올라가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익을 쌓아두면 자기 자본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전체 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 계속 커지니까 ROE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계속 자기 자본을 많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걸 시작했다는 거죠. 이날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는 전분기보다 0.4% 증가했고요. 이 추세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서 산출한 연간 환산 성장률은 1.6%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세 분기만이고요. 개인 소비 증가의 힘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상장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 자동차 등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관광객 몰려들게 하려면 에어비앤비 창업자의 조언인데, 네이슨 블레차르지크 인터뷰라고 돼 있어요. 공유 숙박 규제를 풀어야 호텔만으로는 인원 수용 한계, 도시 민박 가능하게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관광객 3천만 명이 찾는 서울을 위해서는 공유 숙박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네이슨 블레차르지크 CSO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0개국에서 누적 방문객 14억 명을 기록한 에어비앤비가 한류 관광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블레차르지크는 브라이언 체스키 CEO 등과 함께 2008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12세 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서 번 돈으로 대학과 등록금을 마련한 천재로 이름난 인물이다.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네요. 그는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일부 공간을 K-팝 스타 엔하이픈의 방으로 꾸며 오는 9월 4, 5일 1박 2일간 머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서울에서의 하룻밤을 위해 방언을 했고요. 단 한 팀만 단돈 14달러에 머물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한국 문화가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그의 진단이다. 블레차르지크 CSO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실 예약 증가율이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한 곳이 서울 마포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반짝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이며 우리는 그 점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했고, 에어비앤비에 새로 생긴 한옥 카테고리에서 북촌, 한옥을 골라 묵고 있다는 그는 에어비앤비는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경험을 깊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센틱한 경험이라고 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해외 관광객 3천만 명 목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블레차르지크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는 이런 관광객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주변 지역 도시 구석구석에서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고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규제라고 하고요. 그의 이번 방한 이유 중 하나도 규제 완화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날 오 시장을 만나서 한국의 공유 숙박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규제가 한국에 많다면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농어촌과 한옥을 제외한 에어비앤비 민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네요. 관련법 개정안은 6년째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근거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버도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뭐 타다 뭐 이런 거 하려다가 다 안 됐죠. 그러던 게다가 에어비앤비도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야, 이런 게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년 동안 애플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때 막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글로벌한 이 패러다임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에어비앤비도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농어촌과 한옥 아니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걱정이네요. 이 관광객이 올해부터 내년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건데 지금 반포에 있는 그 팔레스 호텔도 없어졌고 저기도 아미가 호텔도 거기도 이름이 뭐였어? 거기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거기도 요즘 거기는 장사를 얼마 전에 부패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말고 하여튼 호텔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호텔은 많이 없어졌는데 관광객은 또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이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다음은요, EU 세계 첫 코인 규제법 자격증이 없으면 발행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U가 어떤 규제를 지금 코인 시장에 부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U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 시행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자격 취득자만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네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돈 세탁과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EU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기본법 Markets in Crypto Assets 해가지고 미카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시행을 확정을 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8개월 만에 입법 절차가 끝났다고 합니다. 미카에 따른 규제는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 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 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또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또 보유해야 되고요.
EU가 발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커지는 폴더폰 시장 부품사도 바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폴더폰을 폴더 1입니다. 예, 가끔씩 폴더 1이냐 2냐 뭐 쓰느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예, 폴더폰이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스마트폰 부품 업체 세경 하이테크의 베트남 공장 가동률은 이 세경 하이테크가 요 보호 필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5월 현재 40%밖에 안 되네요. 지난해 이맘때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해에는 30%밖에 안 됐군요. 작년에 그 정도로 핸드폰 시장이 안 좋기는 안 좋았었나 봅니다. 그죠? 6월 가동률은 이달보다 20%포인트 가량 오히려 또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 회사는 베트남 공장에서 폴더블 접히는 스마트폰 전용 디스플레이인 초박형 강화 유리 UTG를 보호하는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데 삼성 폴더블 폰의 광학 필름 제조사는 국내 기업 중 세경 하이테크가 유일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폴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더 그리고 플립 5를 종전 대비 2주가량 일은 7월 말 선보이기로 하면서 부품업계도 분주해졌는데 제품 출시를 맞추려면 부품 생산 일정을 앞당겨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부품은 통상 제품보다 두세 달 앞서서 생산을 미리 해놓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더와 플립 5 조기 출시 카드를 준비한 건 신제품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인데 구글은 지난 12일 첫 폴더블 폰인 픽셀 폴더를 내놨고요. 애플은 아이폰 15을 9월 선보일 전망이고요. 한 스마트폰의 부품사 대표는 애플과 출시 시점을 벌리면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는 올해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50.7% 증가한 214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네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적다 그죠? 핸드폰이 작년에 좀 많이 안 팔려가지고 작년에 12억 8천만 대인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보통 한 15억 대까지도 팔리는데 그러면 13억 대에서 10%면 1억 3천만 대인데 그죠? 아직까지 2100만 대라고 하니까 침투율이 2%가 안 되네요. 시장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부품 생태계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삼성전자가 생산 차질 등 위험 회피를 위해서 주요 부품의 수급 이원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폴더블폰을 접고 펴는 데 사용되는 부품 힌지가 대표적인데 외장 힌지는 그동안 KH바텍이 독점 공급을 해왔는데 최근 메탈 플레이트 내장 힌지 제조사인 파인엠텍이 삼성전자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인엠텍이 단독으로 공급해온 메탈 플레이트는 인지 디스플레이 자회사인 넥스플러스가 품질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품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승인받은 협력사들이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보너스 계산은 지금이 바닥인가 한 달간 70억 폭풍 매수한 동서그룹 장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요, 그 대주주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이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기업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했던 메가스터디는 손지원 의장 가족이 지분을 오히려 확대했다. 또 돼 있고 최근에 녹십자 홀딩스, 유니랩, KT 썸머리 이렇게 내부자 지분 매입 종목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나 일반 주식도 대주주가 팔 때 조심해야 되고 대주주가 살 때 그땐 또 매수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6시부터 8시 여기 키멜 예, 센터에서 오늘 또 찾아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예, 좀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의 식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